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주택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을 샀어요. 근데 자 8억짜리 집을 샀다.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집을 사면은 몇 프로를 내셔야 돼요? 몇 프로 내는지는 아세요? 몇 프로 내요? 예? 2%죠. 그렇죠? 왜? 공부할 때 안 했었어요? 6억하고 9억으로 나눠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는 2%, 9억 초과는 3%잖아요. 주택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8억짜리면 2%가 적용이 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공동명의였을 때 어떻게 갈 거냐예요. 그러면 공동명의면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씩이에요? 4억씩이면 1%일까요? 2%일까요? 2%예요. 아셨죠? 자, 공동명의라고 했을 때 이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동명의면은 각자 4억씩이잖아요. 그러니까 4억씩 나누어서 1% 아니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아니에요.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는요. 물건값 그 자체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씩에서 1%입니다. 그러면은 400만 원에 역시 이 사람도 400만 원에서 각자 400만 원에서 800만 원 내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8억에 2%예요. 그러니까 1600이죠. 물론 이제 부가세 빼고 설명을 한다면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게 제일 밑에 나와 있거든요.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 시 취득 당시 가액을 적용할 때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2명 이상의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 가액이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얼마로 판단하시라고요? 전체로 판단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문의가 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마시라고. 이거 되게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게 되면 의견들이 되게 분분해요. 분분한데 결론은 판례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사든 단독명의로 사든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세율을 판단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1%, 2%, 3%를 적용하는 것은 오직 뭐에 대해서만 적용해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죠. 오피스텔은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피스텔을 또 적용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는데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내요. 임대사업자를 내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내요. 만약에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그러면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1%, 2%, 3%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주택임대사업자 낸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그 자체는 그냥 4%짜리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 아시겠죠? 괜히 1%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세금 더 나오면 요거도 먹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원래 주택하고 오피스텔은 같이 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취득세 세율 적용할 때만 오피스텔은 주택에 안 들어가요. 무조건 분리시켜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일정한 조건만 충족이 된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서 주택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건 양도소득세에서. 아시겠나요? 취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상가로 보셔야 돼요.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4번에 부동산 일괄 취득이라는 게 나와 있죠. 예.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이게 뭐냐면은 겸용주택이고 특히 이제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상가 등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취득세 낼 때 땅하고 건물을 같이 취득을 하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취득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걸 15억에 샀다. 자, 15억에 샀다라고 했었을 때 취득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서 내는지는 아시죠?
15억에다가 바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 15억 원을 시가표준액 있잖아요. 이제 시가표준액은 여러분들 실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취득세를 신고해서 내셔야 돼요. 어차피 이제 이건 법무사들이 할 일이니까 우리가 뭐 굳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조회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여러분들 시가표준액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실 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취득세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를 써요. 매매계약서를 쓸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시가표준액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그냥 쓰세요? 시가표준액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이 4억으로 잡혀 있어요. 시가표준액이 4억으로 잡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서를 써줄 때 3억 8천에 써줬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억 8천에 써주게 되면 나중에 세금 낼 때는 가산세 물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계약서를 쓸 때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거래가액이 대부분은 다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잡혀요. 시가표준액이 보통 낮게 잡혀 있으니까. 근데 아주 가끔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게 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실거래로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실제 거래 금액이 이거다. 우리가 뭐 다운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거래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때는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아무리 실제 거래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결국에는 요 차이 나는 부분이 있죠. 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산세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계약서를 써줄 때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는 조회를 한 다음에 그거보다 아래로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약서를 쓸 때는 시가표준액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산세 물어야 되니까. 만약에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쓰잖아요.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구청에 가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를 계약서를 실제 쓰려고 봤더니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 와서 시가표준액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와서 조정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당 담당 직원이 나와서 그쪽 시세를 조회를 합니다. 조사를. 그랬더니 진짜네? 진짜 3억 8천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조절을 해줘 버려요. 아래 금액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들 썼다가는 나중에 가서 가산세까지 물고 고지서가 나와요.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시가표준액은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그냥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면 어디 들어가서 조회하세요라고 떠요.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물건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조회를 꼭 하셔야 되고 그 금액이 되게 낮게 잡혀 있고 현재 거래할 금액이 그 금액보다 높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만에 하나 시가표준액이 너무 높게 잡혀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가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가표준액대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법무사들이 취득세 신고서 작성할 때 법무사한테 맡기잖아요. 신고서 작성할 때 고객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중개사한테 이야기해서 이거 이 금액으로 써야지만 나중에 문제 안 생겨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금액을 올려서 쓸 때가 있다고요. 그건 일부러 업계약서 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시가표준액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조회를 한 다음에 거래할 때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취득을 했을 때는 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요 건물에 대한 취득세하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 따로따로 내시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이건 법무사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고 자, 가끔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상가주택을 사요. 아마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겸용주택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때 자, 주택 있고 상가가 있잖아요. 요걸 산다고 이걸 샀을 때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때 요걸 취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겸용주택을 취득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주택 면적이 넓으면 전부 주택이 아니에요? 그럴까 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요.